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충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늘 귀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표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가님으로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 밑으로 정말 수많은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찍은 게 2021년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이제 남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라는 책을 써서 ETF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저희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저희가 작가님 출연하셔가지고 책에 대한 영상들 이렇게 컨텐츠를 풀어본 적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 책의 판매 금액은 전액 기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 결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부를 하는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현업에서 ETF 운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현업을 하면서 투자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책을 써서 따로 저작료를 받는다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ETF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ETF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ETF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노후 준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잘 드리고 싶은 저의 진심이 이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료 수입은 기부를 하고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되는 거에 집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ETF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ETF에 대해서 이 시장의 성장, 역사에 대한 거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ETF를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한 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간 동안 이 ETF는 천천히 성장해 오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거의 현업에서 이렇게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정말 고성장하고 있는 건 지금 느껴지는데요. 지금 다 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ETF가 확 크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분위기인가요? 투자자들이 ETF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ETF 시장 규모가 11.39조 달러라고 해서 1.5 경원이고요. 우리나라 GDP 6배 수준이고 10년간으로 봤을 때 16.9%, 거의 20% 가까운 속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25%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ETF 시장 성장세가 되게 두드러져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한 25%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작년 한 해에만 160개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거든요. ETF 성장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내가 특히나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60개면요. 1년이 한 50주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3개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속도로 지금 올해는 더 빨라졌어요. 올해는 더 빨라져서 올해는 160개보다 훨씬 많은 거의 200개에 가까운 상품이 상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센 이유가요? 2021년부터 우리나라 ETF 시장의 성장이 가팔라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기존의 액티브 펀드나 뮤추얼 펀드보다 ETF가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ETF를 상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빠르게 상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투자자의 관심, 운용사의 노력, 거기다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 대표님께서는 오늘 작가님께서는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ETF 관련 업무를 해오셨는데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ETF가 나온 지가 18년이 됐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과거는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거든요. 이 역사를 다 지켜보셨는데요. ETF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ETF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탄생했으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안착이 됐는지 그 대략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 요 약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라는 거는 펀드여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ETF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ETF는 상장 지수 펀드거든요. 펀드의 특징은 분산 투자. 개별 종목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한다. 그리고 펀드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영해 준다라는 간접 투자의 특징이 있고 상장 지수 펀드 중간에 있는 지수는 인덱스 펀드여서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이다. 인덱스 펀드의 특징은 투명하다.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받지 않고 저보수를 받아서 부의 복리 효과를 노린다라는 특징이 있고 상장 지수 펀드 처음에는 상장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이제 한국거래소에 거래가 돼서 내가 굳이 은행이나 증권 지점에 가지 않아도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런 이제 ETF의 특징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ETF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93년요? 그렇게 얼마 안 됐네요. 뭐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 ETF의 원조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는 1976년 뱅가드 지금 이제 인덱스 펀드 관련해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뱅가드를 창립한 존 보글에 의해서 1976년에 처음 이제 인덱스 펀드가 상장이 됐고 76년요? 네, 처음 이게 많은 사람들이 ETF와 인덱스 펀드를 지금 거의 동일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네. 보면 인덱스 펀드가 나온 거랑 시차가 상당히 있네요. 꽤 있죠, 꽤 있죠. 예, 인덱스 펀드를 존 보글이 만들었고 재밌는 거는 인덱스 펀드를 존 보글이 만든 이제 계기가 그 전 직장이었던 웰링턴 펀드에서 이제 존 보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1970년도를 풍미하던 고고 펀드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뭐냐면은 소수 집중하는 몰빵 펀드가 유행했는데 존 보글이 웰링턴 펀드에서 고거 펀드 스타일의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걸 본인이 이제 직접 추진을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인수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CEO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손실 때문에 존 버글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1975년도에 뱅가드라는 회사를 5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세우고 그때는 지난 액티브 펀드, 몰빵 펀드에서의 아픈 추억을 이제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절대로 액티브 운영이 아니라 시장을 그대로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라는 걸 처음으로 공모 펀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1976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인덱스 펀드는 이제 꾸준히 성장하게 됐고요. 이제 1993년도에 이제 ETF가 나오게 된 계기는 미국 증권거래소 아멕스에서 일하는 네이트 모스트라는 이제 상품 개발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전 직장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커머디티, 약간 이런 커머디티를 이제 매매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코코넛 오일이나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창고에 보관돼 있고 어떤 식으로 거래하게 되냐면은 그냥 내가 살게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직접 창고에서 창고를 이렇게 운반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서를 만들어서 자 어느 A 창고에 요게 300개 보관되어 있음 이런 창고 증서를 가지고 서로 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사고 팔고 실제로 실물은 이 안에 있는데 증서로 내가 300개 중에서 200개는 너한테 팔고 100개는 너한테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이렇게 창고 증서로 이제 그 거래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네이트 모스트라는 사람이 아멕스 증권거래소에 와서 인덱스 펀드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도 되게 표준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창고 증권처럼 증서로 쪼개서 이걸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만들면 괜찮겠네 신상품 아이디어로 되게 괜찮겠네 그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원래 펀드 같은 경우는 설정한 매가 일어나면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가 환매를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니까 다시 팔아서 또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ETF로 하게 되면은 투자자와 투자자 간에 매수 매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펀드에 설정한 매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이 투자한 거를 이제 정리하는 그 수단이
설정화매뿐만 아니라 매매가 있게 되면은 세금하고 수수료가 이제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ETF를 직접 설정화매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통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높아져서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보다 ETF 자체가 유동성이 높아져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 네이트 모스트란 사람이 창고증권 이제 커머디티가 창고증권에서 거래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1993년에 지금의 스파이 S&P 500 ETF 투자하는 그 ETF를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처음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두 개의 ETF가 2002년도에 상장됐습니다. 아, 그게 처음이군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안 됐네. 우리나라 ETF가 네. 들어온 게요. 네. 그 두 개가 어떤 거예요? 코덱스 200하고 코세프 200. 코덱스 200은 워낙 커가지고 잘 알고 네. 코세프 200도 그렇죠. 같이 나온 지금 최초. 이제 키움 자산운용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ETF죠. 그 당시 최초로 두 개가 상장돼서 여태까지 이제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글로벌로 ETF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ETF는 좀 특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특이하죠. 약간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적극적이고 일부는 어찌 보면 약간의 투기성도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적극적인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ETF 시장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어요. 2002년도에 ETF가 시작돼서 제가 ETF 업계에 들어온 건 2007년이었는데 2007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성장이 없었고 2008년부터 성장이 시작됐는데 그 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장이 이제 회복하는 시점에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왜 내 펀드는 이 정도밖에 안 오르지? 이러려면 그냥 내가 코스피 200 투자할 걸.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ETF에 조금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우리나라 ETF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인버스 ETF 코스피 200 지수와 반대 수익을 내는 ETF. 그래서 개인들도 손쉽게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고 2010년도에는 레버리지 ETF가 아시아 최초로 또 상장이 되면서 시장의 2배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ETF가 장점이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편리하게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우리나라 ETF 시장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표 지수의 레버리지 인버스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역사네요. 놀라운 게 인버스가 먼저 나온. 맞습니다. 인버스가 먼저 나오고 놀라운 거는 아시아 최초라는 거죠. 아시아 최초. 와, 지금은 인버스 보면 2배, 3배도 많잖아요. 그때 상장될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ETF를 트레이딩이 쉬운 시장 단기 대응용으로 많이 써서 특히나 이제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약간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어느 수준 예를 들면 2,000포인트 떨어지면은 레버리지 샀다가 2,500 좀 올라가면은 인버스 샀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셨죠. 그러다가 시장이 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후반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ETF를 단기 트레이딩용이 아니라 연금 계좌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서 그 이후에 ETF의 성장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ETF의 성장은 ETF를 통한 장기 투자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게 ETF를 통한 장기 문화, 그 문화가 확산되는 걸 이제 원했었는데 처음에는 공교롭게 레버리지 인버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너무 쏠려 있었고 다행히 2020년 이후에는 투자자분들이 ETF를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거에 적합한 상품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S&P 500 현물형,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테크탑10 같은 빅테크에 투자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저도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지만요. ETF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지만 때로는 ETF에 직접 다루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 알게 되는 게 많이 늦거든요. 제가 일했던 시기는 대부분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많이 그냥 비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레버리지 인버스가 거의 존재감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 11월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ETF로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자. 특히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 장기 투자하는 걸 만들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2019년 진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걸요.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코로나 전과 후에 온도차가 이렇게 크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 당시에 장기 투자를 진짜 다들 중요하지.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정도로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아이쉐어스를 처음 운용하던 BGI가 있거든요.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라가 있는데 이제 그 운용사 자료를 보면은 보금주의라는 말이 나요. ETF 보금주의. 그러니까 ETF를 통한 장기 투자 문화를 그 장기 투자 보금을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TF를 하는 사람들의 항상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사실 그게. 코로나19 통해서 그게 굉장히 빨리 왔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말씀도 ETF 보금주의, 저비용 장기 투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박고미 TV를 볼 때마다 이 박고미 TV는 저와 그다음에 미래에셋 타이거 ETF와 너무 핏이 잘 맞는다. 생각이 똑같다. 라고 늘 생각을 했고 그래서 3년 만에 출연하게 됐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요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을 이후에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약간 사람들이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펀드, ETF 쪽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ETF 많이 쓰고 있는 그 어려운 좀 용어들과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은 오히려 내용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개념 심플한데 ETF는 NAV, 파생형, 합성형, LP, 해지 등등 너무 여기서 쓰는 용어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만약 시작한다면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ETF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10개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에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ETF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지수값이 있다. 지수. 따라간 지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기준가가 있다. NAV,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가 있고 ETF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있는데 펀드의 NAV, 순자산 가치가 이거랑 비슷하게 잘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적 오차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요. 운용력이 운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NAV 대비해서 시장의 가격이 이거에 맞게 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괴리율이 없이 잘 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 오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덱스 펀드도 당연히 있는 거죠. 지수와 펀드가 수익률이 잘 쫓아갔는지. 하지만 괴리율이라는 거는 ETF에만 있는 개념이어서 어떤 ETF가 시장에서 내가 사고 팔면서 매매를 잘 할 수 있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괴리율이라는 거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 운용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는지 괴리율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보통 그 조직을 캐피탈 마켓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ETF가 거래가 잘 되는지 10,000원짜리 ETF가 10,000원 정도에 잘 거래가 되는지 10,000원인데 갑자기 11,000원 거래되고 9,000원에 거래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마켓 메이커들 시장에서 호가를 대는 증권사나 그런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런 이제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새 숫자를 가지고 추적 오차, 괴리율이 잘 관리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주시거든요. 네. 괴리율이 확인해 보면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대치로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지 또는 긴 차트 쫙 펴놓고 보면 많은 ETF들이 막 벌어지거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추적 오차 적고 괴리율 적은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어렵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8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추적 오차가 적고 괴리율이 낮은지 일일이 투자자분들이 비교하고 따져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순자산이 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ETF를 거래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으면 일단 괴리 쪽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걸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순자산이 크다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통해서 많은 자산이 모였다는 거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게 내 괴리율이 큰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괴리율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추적오차와 괴리율은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S&P 500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좋지? 얘는 추적오차가 얼마고 어떤 건 괴리율 얼마지? 일일이 따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시면은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전 같은 거 살 때요.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브랜드도 많고 네, 기능도 맞아요. 많고 한데 정말 바쁠 때 빨리 사고 끝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땡땡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1, 2, 3위 정도만 비교를 해보면 얼추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는 게 때로는 가장 좀 안 편할 수 네.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땡땡 쇼핑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네. 검색할 때 리뷰 순, 아 리뷰. 그 다음에 뭐 판매량 순, 네. 뭐 이런 거 하면은 거의 이제 안전하다. 네. 나만 이상한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요.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이 이거라면요. 안 좋은 ETF를 골라내는 법이라고 우리 생각한다면요.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거꾸로 좋은 ETF의 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 상장한 지 오래됐는데 거래가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도 작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 심해지고 매주 막 두세 개, 막 대여섯 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운용사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된 상품들 이런 것들은 ETF의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ETF의 본질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더 높은 수익률은 못 거두더라도 리스크가 분산되게 여러 종목에 잘 분산되어 있는 ETF가 좋은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ETF라든지 그리고 너무 단기 트렌드에 이제 집중해 있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의 본질을 쫓아가지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ETF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노후까지 쫙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ETF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요. 시작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장 쉬운 시작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박고미 TV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ETF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포트폴리오 시작을 미국 시장 거기서 특히나 S&P 500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은 미국 시장의 약 83%를 커버하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를 통해서 특히나 2020년 후반에 미국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미국 투자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투자 이런 것들 여전히 미미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 놀라우면서도 안 놀랍습니다. 네. 거기다 또 의미 있는 거는 네. 50대, 60대 분들이야 워낙 예전부터 집이 있고 했으니까 네. 뭐 한 80% 되는 거 이해하는데 3, 40대 젊은 층에서도 부동산 비중이 거의 80%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진짜요? 지금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너무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20% 남짓한 금융자산에서도 40% 넘게가 예금 적금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박고미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뭐 미국 투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저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S&P 500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500개만 담아도 시장의 83%를 커버할 수 있네요. 그래서 S&P 500이면 사실상 주식회사 미국에서 하는 효과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미국 지수를 딱 사려고 하면요. S&P 500을 추정하고 있는 ETF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선물이 붙은 거랑 안 붙어 있는 현물 ETF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선물이 효율적이고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현물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ETF의 관점에서 볼 때 현물 ETF와 선물 ETF의 차이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타이거 미국 S&P 500 요거를 만드신 스토리에 대해서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물을 500에 직접 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을 담아서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합성형이라고 해서 직접 운용하지 않고 증권사와의 수합 계약을 통해서, 수합 계약은 내가 계약을 맺어서 수익률을 받아오는 거예요. 직접 운용하자고 수익률을 받아오는데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래서 운용의 난이도로 보면은 합성형이 가장 쉽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약만 맺으면 되니까. 여기서 수익률을 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여서 가장 운용이 쉽고, 선물형 같은 경우도 S&P 500을 추정하는 선물을 담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롤오버라고 하는 새로운 월물로 교체해 주는 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 합성보다는 약간 불편하지만 운용하기가 쉬운, 그리고 실물 500개를 담아서 운용하는 거는 직접 다 500 종목을 사서 500개 종목의 기업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면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번거로운, 운용의 난이도로 보면은 합성이 가장 쉽고 선물형이 중간, 그 다음에 실물형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용 측면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합성은 내가 일방적으로 맡긴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다 줘야 돼요. 뭐 높은 경우는 거의 5%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서 S&P 500은 워낙 대표 지수니까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커버드 코리아 이런 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용을 증권사에게 준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공시가 안 된다. 사람들이 운용 모습만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선물은 만기가 오면 새로 사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도 중간, 비용도 중간. 현물형은 한번 사놓게 되면 매매가 필요 없어요.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매입할 때 사는 거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는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선물형은 투자를 못하고 현물형이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이왕이면 현물로 운영되는 주식형 S&P 500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마치 완전히 편하게 맡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가장 네. 비용이 비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넣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조금 편하긴 한데 비용이 좀 더 들고. 와, 근데 500개를 다 담는 거는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P 500 현물형 ETF를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선물형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선물은 운영하기 쉬우니까. 저희가 최초로 이제 S&P 500을 주식을 직접 담아서 하자라고 이제 한 운용사인 거죠. 그 현물 ETF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많이 놀라웠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일할 때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메인이었고 연금저축에서는 선물 ETF가 충분히 많이 당기다 보니 지금처럼 IRP가 커져가지고 현물 ETF가 많이 필요해진 것도 사실 그때는 좀 모르긴 했는데요. 저는 500개를 다 이렇게 직접 담아가지고 현물 ETF를 만드시는 거를 미래에서 2020년도요. 그렇죠. 그때 나온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막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모든 운용사가 거의 다 이제 S&P 500 현물 운영하는 ETF를 가지고 있고요. 상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자산에서 한 17년 정도 첫 직장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레버리지의 운영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큰 뜻을 품고 미래에셋에서 2019년 11월에 와서 이제 ETF의 본질인 ETF 저비용 장기 투자의 복음을 전파하자. 정말 이제 굳은 각오를 가지고 2019년 11월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단기 매매 시대를 이제 접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고 했는데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 제가 이직하는 폭발. 진짜요? 네, 보통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거래가 되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내외. 그리고 시장이 막 뭔가 좀 이벤트가 생기면 뭐 2, 3천억, 뭐 많아야 뭐 5천억 될까 말까 이 정도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우리나라 ETF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단기로 급락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하고 단기 또 급등할 때 또 마이너스 200 고버스에 투자하면서 이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와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 나도 여기서 뭔가 좀 따라가야 되나?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조 단위를 딱 찍는 걸 보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 따라가는 거 포기. 아예 이런 고민을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원래 이직하면서 생각했던 ETF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냈던 상품이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상장한 S&P 500 현물형 ETF이고 그 당시로 보면은 지금 시장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트레이딩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500개를 다 담아가지고 일일이 운영하는 ETF를 상장한다는 게 그 당시 업계 상식으로는 이상한 짓이었죠. 이상한 짓이었지만 미래를 보고 모르겠다네 이거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오히려 그 시기를 더 많이 당겨서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랬지만 2020년 후반부터 2021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투자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중에서 ETF가 되게 좋은 수단이구나, 미국 투자가 되게 괜찮구나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된 거죠. 와, 진짜 신의 한 수셨네요. 2020년이면 온전한 투자가 시작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 변동성으로 끝난 한 해로 또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운용사에서 500개를 담는 현물 ETF를 그 혼란하는 와중에 만드셨다는 거는 진짜 완전히 저는 그 당시의 트렌드와 방향이랑 반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운용사에서는 뭐 약간 상식에 벗어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선제적으로 상장을 해서 연금통에서 S&P 500 미국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봐서 지금은 이제 저희 S&P 500이 순자산이 4조 가까이 되거든요. 해외 주식형 ETF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4조 원짜리 ETF가 네. 와. 그리고 매일같이 투자자분들이 S&P 500은 분할해서 사고 계세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요. 그러면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최초의 ETF이자 최대의 ETF인 SPY를 사오는 게 가장 본연의 투자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국내에 상장된 ETF로 산다면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분들이 아니라면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유는 첫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해외 뭐 ETF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뭐 야간에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는 것들은 낮에 거래할 수 있고 환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ETF를 사려면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 상장된 ETF는 원화로 사지만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국내 상장된 ETF를 사시면은 원화로 투자되고 이 원화를 운용사가 달러로 환전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운용사가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기관에 해당되는 달러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거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렇죠. 더 싸게 주시네요. 내가 직접 환전한다 그러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환전의 비용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운용 보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S&P 500 ETF가 총 비용이 0.07%인데 스파이 같은 경우가 0.094%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로 600조가 넘어가는 ETF지만 보수는 우리나라 ETF가 더 싸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더 국내 상장된 게 유리하고 편리하고 싸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이 국내 상장된 ETF를 연금 계좌로 사게 되면 과세 이연도 되고 그런 세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상장 ETF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국내 상장되는 S&P 500 ETF 사도 그 돈으로 이렇게 가지고 스파이 사오는 거 아니냐고 이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두 번 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고 걔네들이 추적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걔를 사오는 게 아니다라는 그것도 오해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 세금적인 거는 우리나라에는 이 연금저축과 IRP와 ISA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대부분 훨씬 제일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절세계좌 조합과 이게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거랑도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투자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이제 S&P 500에서 더 나아가서 나스닥 100 그리고 빅테크 탑10, 슈드, SCHD 이런 것들까지 요즘에 정말 라인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들이 사실 저마다 전략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투자를 ETF로 하신다면 이런 전략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S&P 500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이 그래도 그렇죠. 스타터에게는 훨씬 낫다라고 저 보시는 500 종목으로 더 분산되어 있으니까 더 안전하죠. 하고 이제 미국 투자에 있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테크 탑 10. 요 네 개를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P 500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요즘 보니까 기술주, 그다음에 빅테크주들이 리딩을 하니까 난 그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100종목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조금 더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25년의 수익을 보면은 S&P가 약 13% 정도 수익이 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17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S&P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약간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나스닥 100보다 더 매운맛으로 투자하고 싶다. 좀 더 나는 리스크를 더 감내할 만한 그런 성향이다. 아니면 더 여윳돈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테크 탑 10, 100종목이 아니라 그 상위 10종목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테크면 어차피 나스닥 상위 10개겠네요. 그렇죠. 예. 더 변동성이 크지만 과거 수익률을 봤을 때는 미국 테크 탑 10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럴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지금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면은 승자독식 현상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P 500이 기준이 되고 좀 더 매운맛, 나스닥 100, 좀 더 리스크를 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테크 탑 10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S&P 500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100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10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당에 조금 더 포커스 되어 있고 단순히 배당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요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 그리고 배당 금액 자체가 성장하는지 이런 것에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다만 S&P 500하고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일 때는 S&P 500보다 초과 수익을 거두지만 최근처럼 기술주가 이렇게 상승한 경우에는 S&P 500보다 좀 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다만 S&P 500이 시가 배당률이 한 작년 기준에 한 1.6% 정도. 진짜 낮긴 낮네요. 1.6이요. 근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 중반 정도 이제 주기 때문에 나는 배당이 좀 더 좋다.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난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S&P 500이 중심, 나스닥 100, 가장 매운맛은 테크 탑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자체가 다르니까요. 요거를 포트폴리오에서 더 나아가서 전략 배분의 관점에서 내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이걸 짜볼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요즘 ETF의 트렌드를 보면요. 월배당, 현금 흐름, 인출 전략,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거라기보다는 ETF의 발전과 함께 커진 용어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을 잘 세팅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인출 전략이라는 인출 솔루션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월배당 ETF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하면 좋을지 고르는 기준 그런 것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S&P 500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크탑 10,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테마형 ETF들 쭉 상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는 이런 라인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은퇴자 그리고 예비 은퇴자를 위한 연금 인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월분배 ETF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김경록 고문님께서 오셔서 네. 60년대생이 온다 네. 책 소개해 주신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너무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따로 연락을 드려서 회사의 직원과 사장이 아닌 네. 저자로 한번 만나달라라고 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60년대생들이 한 해에 막 100만 명 이상이 계속 태어났던 그 세대이고 이제 그 세대들이 계속 은퇴를 이제 시작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 연금 이렇게 모아서 자산을 축적했는데 앞으로는 이 연금을 죽을 때까지 잘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원금을 잘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빼서 쓸 수 있을 거냐가 사실은 모으는 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게 월분배형 ETF이고 월분배를 줄 수 있는 재원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배당, 그 다음에 리츠 ETF에서 나오는 리츠에서의 배당, 그 다음에 채권형 ETF에서 나오는 채권 이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커버드 콜옵션을 매도해서 수취하게 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는 ETF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월분배 ETF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분배 ETF가 진짜 되게 많은데요. 얼추 다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커버드 콜 쪽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에도 7%, 뭐 15%, 10% 이런 이름 막 붙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다들요. 커버드 콜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나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고 처음 듣는 투자자들한테 커버드 콜 얘기한다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커버드 콜이란 개념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상품인데 나왔다가 엄청난 투자자들이 비난을 받고 사라졌던 아 진짜요? 몇 차례 사라졌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게 내가 사서 어떤 가격 이상이 되면은 수익을 얻는 복권을 파는 이제 개념인데 커버드 콜을 판다는 거는 복권을 팔기 때문에 복권 값을 받는 거죠. 대신 기초 자산이 오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커버가 되는 거죠. 콜옵션 매도의 손실이 커버가 된다고 해서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거나 상승했을 경우에는 커버드 콜을 매도한 프리미엄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반면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커버드 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시장 하락을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시장이 횡보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장이 거의 안 움직이는데 나는 5% 7%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네 너무 좋다라고 했다가 문제는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면 같이 떨어져요. 콜옵션의 프리미엄만큼 덜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근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다가 진짜 문제는 이러다가 시장이 다시 반등했을 때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시장이 20% 빠졌는데 나는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뭐 15% 빠졌네 오케이 했다가 시장이 30% 올랐는데 안 오른대 5%밖에 안 올랐대 이러면 사람이 약간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창고로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한때 인기를 얻었다가 사그라들었던 상품인데 최근에 나온 커버드 콜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래셋 타이거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 프리미엄 커버드 콜 2.0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커버드 콜의 단점이 시장이 올라갈 때 못 쫓아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콜옵션을 100% 매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같이 따라가게 만든 게 커버드 콜 2.0 타겟 프리미엄 이제 전략이고요. 저희도 그 사이에 뭐 마치 R&D 하는 회사들이 기술 개발하듯이 다양한 커버드 콜을 만들면서 계속 기술 개발해서 최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커버드 콜 ETF 두 종을 냈는데 그게 바로 S&P 500 플러스 10%, 나스닥 100 플러스 15% ETF를 냈어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만으로 연 10%를 주겠다. 15%를 주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옵션의 만기를 짧게 하루짜리로 해서 매니저가 매일 매도합니다. 매일 매도하는 대신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매도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올랐을 때 90%는 따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과거 25년을 봤을 때 아까 S&P 500이 한 13%, 나스닥이 한 17%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10%를 주고도 3%에서 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매년 안정적인 월분배로 10% 15%를 받고도 원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원금이 상승한다는 거는 내가 받는 분배금도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방에 막혀 있는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한 세계 최초로 만든 플러스 몇 퍼센트 저희가 처음 만들었는데 아 플러스 몇 프로 붙어 있는 그 네이밍을 처음 쓰신 거군요. 세계 최초 S&P랑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아쉬워요. 이거를 이제 상표권이나 이런 걸 등록해놨으면은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여러 회사에서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S&P랑 수개월에 걸쳐 세계 최초로 만든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들으면서 느낀 게요. 제일 큰 운용사잖아요. 미래에셋이 지금 타이거가 제일 큰데 많은 게 자동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수고롭더라도 자 S&P 야 선물하지 말고 비용 조금 아끼게 다 담아 500개를 담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커버드 콜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거 지금 위클리 정도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위클리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와중에 매일 지금 매도를 그렇죠. 하는 쪽으로 간다면 되게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익과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좀 놀랍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운용사가 해주는 게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커버드콜 상품이 합성형부터 시작했어요. 합성형 월간 옵션을 100% 파는 상품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이면서 월간을 30% 파는 거 위클리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최종 완성본이 데일리 옵션 매일 파는 옵션을 10%로 줄여서 시장을 거의 쫓아가면서 가격도 가히 상승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서 기존에 커버드 콜이 분명하게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S&P 500을 가지고 20대, 30대부터 계속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60대, 70대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이렇게 쌓였어. 근데 그러면 내가 생활자금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S&P 500 ETF를 매도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00주가 있었는데 팔았어. 999주가 되면은 상실감이 쫙. 맞아. 평생 모아온 거잖아요. 네, 매일 팔아야 돼. 볼 때마다 줄어 있어 이게 막 900주, 800주 그러면 엄청난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그 1000주를 S&P 500 10% 프리미엄 커버드콜 ETF로 바꾸면 그럴 필요 없이 10%가 들어오니까 내 1000주는 유지가 되면서 나는 생활자금 쓸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 받았는데 생활자금이 좀 남았다. 분배금은 다시 재투자해서 또 몸을 살 수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은퇴자들한테 내가 기존의 자산을 내가 매도해서 생활자금 쓰는 그런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지금 공감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제일 큰 고통이 상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특히 이제 금융자산을 오랫동안 모으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때 많이 모았다고 해도 그걸 못 쓰고 삶은 되게 퀄리티를 낮게 유지하면서 이걸 지켜가는 삶을 선택하시는 은퇴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답답해하세요. 아니 이제는 써도 되고 이제 쉬어도 되고 우리도 십장가 다 갖고 근데 왜 안 쓰시나요? 이랬을 때 그 당사자의 심정은 평생 모아온 건데라는 그 느낌 때문에 매도 못 하신다더라고요. 애지중지 지금 내가 30년 모았는데 이걸 계속 10주씩 팔아서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수많은 현금을 만들어주는 ETF가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S&P를 사면서 모아왔던 그 투자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 비율과 이런 최적점을 좀 찾으시는 거예요. 마치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로 계속 세분화되면서 이런 게 기술 개발되는 것처럼 커버드 콜이나 이런 ETF 상품도 계속 발전해서 지금에 나온 최적의 상품은 지금 나온 초단기 프리미엄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종류의 ETF인데 금리형 ETF입니다. 금리형 ETF도 제가 좀 신기한 거는요. 저도 지금 공부해가지고 또 찾고 물어보고 해서 알게 된 사실 ETF고요. 제가 현업했을 때는 이런 거는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최근에 저도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금리형 ETF, 뭐 CD 금리 ETF, 코퍼, 뭐 소퍼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의 활용법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활용법은 유유현금 운영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금리형 ETF도 상장하게 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미래에셋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상품이 이제 CD 금리 ETF. 아, 이게 얼마 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네, 2020년 제가 미래에셋 와서 처음 만든 상품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2020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글로벌 여러 이제 ETF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타시얼스라고 호주에 있는 ETF 운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계열사들이 어떤 ETF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쭉 이제 보다 보니까 1년짜리 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ETF인데 예금을 담는 그쵸, ETF. 네.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렇죠. 예금에 100%돼 있어서 이 상품은 예금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1년짜리 하루치 이자가 이제 붙는 상품이고 제가 이제 그 상품을 이제 스터디하면서 아 이런 상품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 검토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금을 100% 담으려면은 안정적으로 은행들하고 계약을 맺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이치 않고 하다 보니까 합성이라는 이제 툴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증권사한테 현금을 주고 증권사한테 하루짜리 이자를 받는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받는 ETF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확산돼서 뭐 코퍼, CD, 소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금리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그것도 높은 금리를 준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CD 1년 금리 ETF 같은 경우는 CD 1년 금리가 과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시중은행의 1년 우대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1년 그냥 정기예금이 아니라 1년 우대금리랑 비슷해서 하루만 맡겨도 1년 우대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맡겼어요. 맡겼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갑자기 돈이 필요해 깨야 돼요. 뭐 예를 들어 6개월 있다 깼어. 6개월 쫙 있다 깼는데 6개월 깨면은 페널티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예금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주기로 한 이자의 30%에서 60%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금리형 ETF는 그런 게 없다. 페널티 없이 매일 쌓이는 이자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네. 페널티가 아예 없군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금리가 어땠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코로나 때 금리가 너무 낮을 때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면은 그 낮은 금리 막 1%대 그거를 막 내가 심지어 막 3년, 5년짜리를 가입해서 그럼 3년 동안 그 묶여 있어야 돼. 그걸 포기하면 페널티를 내고 포기하는 거죠. 네. 근데 CD 금리나 이제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매일 바뀌는 금리로 하루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그럼 내가 받는 이자도 같이 올라가고 빠진다? 시중 이자가 빠지니까 내가 받는 이자도 조금씩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예금 상품이다, 이자 상품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금리형 ETF가 ISA 계좌랑 찰떡궁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전체 IS 계좌가 뭐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 IS 계좌에서 들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거의 60%가 예적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신탁형 IS를 들고 거기서 1년이나 2년 정기예금을 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IS 계좌 통해서 예금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굳이 우대금리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 시중에 있는 1년, 2년 정기예금보다 보통 낮아요. 더 낮게 줘요. 네. 세금 혜택 받으면 비슷해지는 정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굳이 높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세제 혜택만 보고 1년 전, 저 2년짜리 계산 안 해보고 가입하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가입 못 하는데 중개형 ISA를 들고 요 금리형 ETF를 하면 매일 바뀌는 이자를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1년 우대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IS 계좌가 만기까지 유지해야지 세제 혜택이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만 포기하면 페널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자 받으면서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금리형 ETF에 페널티도 없고 ISA 계좌에서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들에 맞춰서 할 수 있겠다. 맞네요. 잃는 게 전혀 없네요. 네. 얻는 게 없어질 뿐이지 잃는 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복리로 받는다, 일복리로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리형 ETF 쓰기 좋은 거 방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요, DC 계좌나 IRP 계좌를 관리를 하실 때 이렇게 고객분들 오시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한 거 찾으시니까 주로 당시에는 ELB 저희가 경쟁 입찰해가지고 받으면 그거 드리고 그거 없으면 예금 중에 골랐거든요. 근데 그때 예금 중에 고를 때 보면요. 이제 우체국이나 보통 저축은행 예금들이 상위권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르게 되는데 그것도 3년, 5년 정도 되면 매력적인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금리를 확정하는 3년, 5년을 세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던 분들은 이제 2020년까지 그렇게 하셨을 거고 21년도에 금리가 막 급등되고 나면 뭐 1%로 5년을 고정해놨는데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하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도 깰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금리를 받는다. 네, 특히 금리가 방향도 없고 변동 되게 크니까요. 그걸 그대로 억울하지 않게 그대로 다 쫓아가는 방법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시장 ETF 그리고 테크를 담는 것들, 현금 흐름들 그리고 금리형 ETF까지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다 책에 들어 있겠죠? 다 들어있고요. 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ETF가 생각보다 초보 책이 없어요. 항상 완전한 기본서를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또 ETF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ETF의 완전한 이 정석적인 기본책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핵심 지식 그리고 노후 준비를 적립 단계에서 필요한 ETF들, 그 다음에 인출 단계에서 필요한 ETF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ETF 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서 어떤 뒷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과 제가 한 18년간 ETF 하면서 겪었던 ETF와 저와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조금 있어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박거미 TV를 보시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더 심도 깊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영상을 봐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거와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보면서 다는 내용이어도 쭉 읽다 보면은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또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무조건 이제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투자의 타이밍을 지금 고점인데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나 음성보다도 활자로 공부하는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제 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랑 거의 겹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까요? ETF에 대해서 최근에 말이 많이 나와서 ETF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뭐부터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ETF도 우리나라 ETF 보니까 거의 800개가 넘어가는데 어떤 ETF를 투자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투자자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투자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미래에셋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에 괜찮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ETF란 어떤 의미인가요? 책에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쓴 부분이 있는데 ETF는 저에게 제 인생의 두 번째 행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썼고 세 가지 행운 중에 두 번째 행운이 ETF인 것 같고요. 그전엔 제가 원래 채권 매니저였는데 우연히 이제 ETF를 하게 됐는데 그때 ETF가 불모지였던 2007년도에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ETF가 제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인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 솔루션이 유행이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앞으로도 야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걸 제안해 드리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특히나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제가 만든 S&P 500
뭐 이런 이제 ETF들이 사실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 중에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흔적을 남기는 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에 흔적을 남기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흔적을 남기는 욕구 가장 높은데 ETF 업무가 그런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들면 제가 죽더라도 남아서 계속 살아있는 거죠. 한국 거래소가 존재하고 미국의 S&P 500 시장이 존재하는 한 타이거 S&P 500은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4조지만 나중에 10조, 20조, 100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ETF 운영력으로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 찍은 게 2021년 초인 것 같아서 거의 3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쓴 기념 그리고 박고미 TV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고미 TV와 미래에셋 타이거 ETF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채널과 ETF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고미 TV 그리고 타이거 ETF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상품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